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4일 목요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하 마이너스 한 4도 정도 되는데요. 또 며칠 전보다는 조금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좀 추웠는데 그래도 바깥에 기온이라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니까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또 주말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어떤 방송 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합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와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대변인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픽이 어제는 생략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어떤 뉴스 가지고 왔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또 이슈 삼합 시간에도 그 내용 연결해가지고 당 얘기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대신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너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수술 한 2시간 정도 수술한 다음에 혈관을 잇는 수술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다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어제는 옮겨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당초 어떤 언론에서는 1cm 열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한 2cm 정도 되는 자상이다.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난 상처 이런 걸 말하나 보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서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면회는 금지되고 있고 가족 이외에는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라고 조금 정정이 되고 있고 상당히 조금 경하게 대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려던 그런 언론들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오후 5시쯤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서 민주당이 이제 그 내용을 직접 밝혔는데요. 일단 브리핑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의무 기록에 따르면은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했는데요. 또 이전에 단식 후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피습 직후에 소방당국이 이 열상이라고 나왔던 것은 소방당국이 이 대표의 목 부위에 1.5cm가량 열상, 그러니까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추정된다라고 썼던 그 내용을 부산일보나 그 당시에 그 취재 갔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서 열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열상이 아닌 자상, 칼 따위로 찢어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에 열렸던 민주당 긴급의총에서도 후속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런 자상인데 열상이라고 보도했던 언론이나 또 이제 뭐 젓가락으로 찔렀다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런 유튜브 이런 보수적인 유튜브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2차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예고를 했습니다. 뇌경정맥 둘레 60%가 손상이 됐고 매우 심각한 부상이었다. 혈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 흉쇄 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가 존재했다. 심각한 부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혈전이 자꾸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전에 아마 단식하면서 몸이 매우 세역해진 상태에서 이 혈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피 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피 덩어리 형태로 몸에 있다가 이게 또 순환되는 거죠. 혈관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돼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였는데 이제 혈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지혈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였는데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적한 것처럼 축소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특이한 점은 어제 병상 브리핑을 왜 민주당 당원이 했죠? 브리핑은 주치의가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원래 주치의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난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 그때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던 분의 피습 때도 주치의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어제 이 대표 관련 브리핑을 한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 5호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았는데요. 일단 서울대병원에서는 전날 오후 5시쯤 브리핑을 예고를 했지만 1시간 한 30분 뒤에 돌연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강 전 부회장은요,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는 취소 사유에 대해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브리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원래 이제 병원 이사회가 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이 정권 눈치 보느라고 그 야당 대표에 대한 브리핑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의사죠. 의사 출신인 강청희 영입 인재 이분이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참 별별 일이 다 있네요. 어쨌든 병원 측에서 뭐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주당이 브리핑하는 것이 맞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은 게 그 전에 수많은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어도 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피해자의 상황 그렇고 가해자와 관련해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알려진 바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특별수사팀 팀장에는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며 공공수사전담부서와 강력사건수사전담부서 4개의 검사실로 꾸렸습니다. 어제 피해자 김 씨는 당적 확인을 위해서 이제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어젯밤 11시 한 8분쯤에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수사팀의 김영환 공공수사부장 주임검사군요. 우리 연선 때 같은 반이었는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피의자가 운영했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쪽을 사람들이 많이 지켰대요. 그 앞에, 그러니까 영장이 이제 발부돼서 압수수색하기 전에 하룻밤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와가지고 무슨 장난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무언가 못 가져가도록 밤을 새워서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일로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계 구인 원칙과 상식 사람들의 행보 제동이 지금 걸렸습니다. 일단 뭐 이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닌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인터뷰를 비롯해 공개 일정을 모두 미뤘고요.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당내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낙연 대표 이제 한 얘기가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신당 얘기하거나 분당 얘기하거나 이러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원칙과 상식은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낙연 대표의 신당하고는 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건 맞았는데 실제 방향성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가 원래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게 바로 2024년 신년 인사회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정의당도 지금 불참을 선언했었고 민주당 사람들도 사실은 불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 모두 발언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또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피습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을 했고요. 테러는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 외에 이제 또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래 야당 지도부가 모두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었지만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을 이제 예고를 한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소통 행보라는 평도 나오고 있고요. 쌍특검은 오늘 중에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신년회 자리에서는 김 여사는 역시나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19일째 두문불출한 상태입니다. 네,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에 지금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쩔 때는 너무 활동을 막 외부적으로 많이 하다가 어쩔 때는 또 팍 들어가 있다가 이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활동을 정말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어떤 그 본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일관적인 행동을 해줘야지. 본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쏙 들어갔다가 그런 행동은 또 좀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막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이거는 국격에도 맞지 않고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행동, 품위 유지에도 안 맞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차라리 정확하게 해명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하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받을 거는 받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 생겼으면은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맞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본인에게 불리하면 들어가 있고 유리한 행동, 유리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되면 막 나와서 활동하고 불리한 거는 또 이제 본인이 막 오버해가지고 활동하다가 사실은 이슈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옳지 않다. 내가 오늘 계속 하고 싶으면 옳지 않다. 이런 행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이분은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로로 쓰러질 것 같아요. 예. 네, 새해부터 광폭 행보를 보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일 대구를 찾아서 생애 첫 건배사를 하면서 총선 승리를 외치기도 했었죠. 이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건배를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논란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총선에 있어서 인재 영입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중요 직책을 2개나 맡게 됩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인재 영입 위원장까지 겸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빨 공천 물갈이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면 현역 의원 대상 물갈이가 폭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러다 본인이 선대위원장도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인사 본인이 다 모든 걸 주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사 전부 다 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재영입위원장을 또 본인이 하겠다? 이거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요. 총선 승리를 외친 것까지 좋은데 일단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상황에서 건배사를 첫 건배사,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건배합시다. 네. 이깁시다.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는 거는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검핵관 이런 사람들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하나로 뭐가 있냐면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5선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아마 경상남도 창녕 여기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5선 의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창원이네요, 창원. 창원지검에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창원지검에 이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지역구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직 검사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이 나 총선 나갈 테니 사의하겠습니다. 라면서 사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고향인 경남 창원 내려가서 총선 출마 준비하려고 한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5선 국회의원 김영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하고 검사가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 여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이거 좀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뭐 곳곳에서 많은 검사들이 지금 뭐 사전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도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동료 시민, 한 위원장이 시민도 아니고 동료 시민이라고 막 말하는 게 또 있어요. 네. 왜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지 시민도 아니고 참 이상한 화법을 많이 구사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비대위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노인에 찾아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이 사과했을 때하고의 태도가 매우 달랐다면서요? 네. 네. 어제 한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서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 책임이고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린다라고 말을 했더니요. 이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이 터져서 폐허의 잿더미가 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 10대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할 텐데 그런 노인을 빨리 죽으라고 하면 그게 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뽑았냐 이렇게 질책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8월에 당시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논란으로 당시 김 위원장이 면전에서 이제 찾았을 때, 노인회를 찾았을 때는 면전에서 사진을 손에 쥐으면서 치고 그런 격노했던 모습과 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라는 내용도 조금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어서 김 회장은 이재명 씨는 사과하러 온다더니 결국 안 왔는데 한 위원장은 확실히 다르다라면서, 국민의힘의 희망이 있겠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네, 대한노인회는 역시 한동훈은 다르네. 네. 희망이 있네.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 그런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최상병, 그 최상병 국립대전현충원 찾아서 최상병 생일인데 참배라도 좀 해달라라고 한 요청을 또 거절했죠. 네. 사실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지난 2일에 한 위원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고 여기에 있었던 해프닝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최수근 상병의 묘역에 있는 대전현충원에 최상병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행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따로 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한 위원장을
그 보고서 최상병의 생일을 위해 참배하러 왔는데 이분을 보면서 이제 참배해 달라고 외쳤는데요.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를 해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경향신문과 정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의 생일을 맞아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추모를 부탁하고 싶었다라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참배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협박글을 쓰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협박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협박글을 썼던 남성 긴급 체포됐다면서요, 광주에? 네, 광주에 오면. 네. 네, 어제 광주 강산경찰서가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은 2일 9시 40분쯤에 작성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어제 새벽 5시 반쯤 광주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고요. 한 위원장은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을 앞두고 경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산삼,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산양산삼이나 자연산삼이 똑같다고 합니다. 뭐 똑같다는 거는 또 부정확하니까 비슷하다, 진배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통 한 7년 정도 자라면 산삼은 가장 좋은 영양분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해요.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능이 떨어지고 효능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요. 보통 저희가 산양산삼 같은 거, 그러니까 산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알아서 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수거하잖아요, 수확하잖아요. 그때 7년 정도를 기준으로 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산양산삼은 저희가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모두 다 담아내서요.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법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포닌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고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하늘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1+1 이벤트 합니다. 새해 맞이 이벤트로요. 산삼향이 가득한 산삼떡 3종류 세트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승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그저께가 됐군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건데 어쨌든 처음에 중환자실 갔다가 일반 병실에 이제 옮겨졌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하고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도 놀라셨죠? 예,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 야당 정치인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50년대에 사실 이런 식의 정치 테러들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는 이른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이제 그 정권하고 결탁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이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팬덤화되면서 사실 맹목적 지지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극단화되는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정치 양극화로 서로 이제 혐오 정치,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적 이런 게 막 뿌리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 와중에는 이제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비판이나.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법 절차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교정되어야지 지금 자경단으로 활동해가지고 뭘 실행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법적 어떤 절차 내에서의 권한 없이 그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으로서의 자세도 아니지만 저는 인간으로서의 자세도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네요. 바다님께서 이재명 대표는 피습당한 후에도 또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자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살해도 아니고 가만 안 두겠다고는 말 하자마자 바로 체포하고 이게 뭡니까?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있어요. 왜 이재명 대표 진짜 지금 병원에 누워서 수술받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뭐 이건 대중적인 그런 대중 심리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군중 심리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벌어지면 모범 문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주목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뭐 크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대중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그런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하는 그 표현들 중에 좀 이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네. 부분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협박죄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봐야 되는데 네. 그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보통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분노적 감정의 표출이거나 욕설에 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어떤 표현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네. 뭐 가만 안 두겠다, 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걸 온라인상에 한번 표현했다고 해서 그거를 협박죄로 입건을 해가지고 뭐 체포를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과잉 수사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피의자 신원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구청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10년 정도 강남에서 하다가 충남 아산으로 옮겨졌다. 근데 7개월 정도 지금 현재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이제 경향실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작년 3월에 입당을 해서 동선을 계속 확인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타겟을 정해놓고서 쫓아다닌 거잖아요. 네. 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위장 가입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마 본인의 진술도 그랬던 걸로.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야 예, 이게. 예. 예. 뭐 사실 매우 장기간 그런 이게 만약 사실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으로 가입한 것부터 계획적으로 그게 목적이었다면 네. 매우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미웠길래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어떤 면이 미울까요? 그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본인이 집권 뭐 여당 대표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빨간아재라고 불리는 박효석 씨가 예, 예, 예. 그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인터뷰 그 지금 범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수십여 차례 이상 접촉을 해서 뭐 업무상으로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성향에 대해서 평소에 지켜봤던 분이 이렇게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었고 평소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욕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욕도 했다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욕을 윤 대통령이요? 네. 윤 대통령 욕은 잘 모르겠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 욕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런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저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민주당인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평소에 그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동에까지 옮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한 테러 목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뭐 등산용 칼을 준비해서 그 손잡이 부분을 빼가지고 개조했다. 이러니까 그 칼이 뭐 정말 제대로 된 칼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거 자작극이다 쇼다 하면서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놓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저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찔렀으면 더 위험할 거예요. 푹 찔러버리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cm 이상 들어가려고 하면 피부 전체가 다 찢어지면서 이 전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처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칼을 개조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들이나 이런 피습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기본 흉기들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인사들에게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칼이면 손잡이까지 할 때 그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 칼도 보면 날 길이만 13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8cm 정도 되고 날 네. 길이만 근데 13cm.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손잡이까지 달려있다고 하면 20cm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걸 제거해서 잘 눈에 안 띄게 하는 방식으로 몸에 소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손잡이를 제거하고 그러면 날이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는데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잡기가 불편하니까 테이프로 보통 감는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기 좋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피스블리에 개조된 칼인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경찰이 그분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뭐 이른바 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을 가는 도구죠. 네. 그게 2개나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칼날을 서랍에서. 날카롭게 가는. 그렇죠. 줄. 그래서 네. 그 칼을 실제로 흉기 사진들도 공개가 일부 됐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거기 보면 칼 등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아주 날카롭게 갈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도가 아니고 그래서 네. 양쪽 칼날이 다 살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다루기 좋고 피습하기에 최적화되게 칼을 개조한 거지. 네. 그게 뭐 기본적인 칼이 아니라 흉기로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흉기 사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한 인터넷으로 샀던 그 칼을 개조해서 본인이 쓰기 좋게끔 만든 건 맞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찔러서 매우 위험했던 상황인 것도 맞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너 가짜다. 그 흉기 아니었다더라. 일부러 지금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 미루려고 자작극 벌이는 거다. 막 이런 별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이게 일단
경정맥이 60% 정도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 잘렸다는 네. 건데,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은 조금만 각도가 안으로 더 들어갔으면 경동맥이 날아가서 아마 즉사했을 텐데, 그렇죠. 뭐 그 정도 상처를 그런 식으로 자작극으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이런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지금 이 가해자가 무슨 동기로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어제까지 한 며칠 사이에 나온 건 별로 없긴 하지만, 나온 내용을 보면은 어찌되었던 그거 유튜버 또는 극단적인 그런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그 외에 그 이상의 큰 음모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네. 이건 수사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이 점점 이제 강화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없어져야 되고 내가 죽여버려야 되고 정도의 강화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과 하면서 점점 강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나무젓가락으로 사람을 찔렀는데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단명히 날아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뭉툭한 걸로 찌른 건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실시간으로만 봐도 이게 자작극이나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건 분명한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유튜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신문에서도 뭐 비슷한 식의 얘기들을 막 음모론을 하고 뭐 보수 언론에서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야. 이재명은 재판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어. 사실은 변호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계속 밀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쵸.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재판을 받기 싫어할 거예요. 왜? 그 이유는 현재 지금 판결만 나오면 유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혀 근거 없이 지금 재산선 내면서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고 있는 우리 김필성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요, 한쪽에서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지금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뉴스들은 뭐가 있느냐면, 윤석열, 김건희 사주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든가,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는 건 중요하겠지만 실제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악마들이 의료진을 매수해서 이 대표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맞아.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온단 말이죠. 반대쪽도 아까 말한 것처럼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었다. 민주당이 자작극을 한 거다. 재판을 미루려는 꼼수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는 거다.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 정말 악마화시키고 너무 나쁜 사람으로 지금 전제를 깔고 뭐든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하면서 또 서로 확인되지는 않는 거 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정치냐는 거예요. 정말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중요한 있죠. 건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종이칼 얘기도 나오고, 아니 칼을 종이에 싸가지고 숨기는 방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종이가 보인다고 종이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그 사고방식이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재판 연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 재판 준비 다 돼 있어요. 지금 바로 나가갖고 저희들은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 재판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네. 지금 재판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서 정주되어 있냐면, 가장 핵심 중인 유동규잖아요. 유동규에 대한 주신문만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변호사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반대 신문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심인데, 반대 신문을 해야 될 시점에서 유동규 씨가 못 나온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뭐 계속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나오겠다고 파다가 아프다고 문제의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문제의 오토바이로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핵심 증인이 못 나온다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일에
지금 유동규 씨가 계속 이렇게 나오길 거부하고 있으니까 유동규 씨 말고 다른 증인부터 진행을 하자라는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래서 진행하도록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지금 준비는 이미 끝났고요. 준비는 이미 끝났고 다른 준비 지금 우리는 이제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도 오히려 반대 신문하고 주신문 사이가 너무 해야죠. 네. 너무 길어져서 안 돼. 지금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자작극으로 한다고 이걸 미루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유동규한테 정말 유죄 확신을 줄 그 검찰의 주신문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판사에게 이제 유죄 확신을 다 주는 형태로 검찰의 주신문까지 쫙 진행해 놓고 멈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즉시 현장에서 이 주신문에서 검찰이 했던 그 신문들의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해야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그 재판부의 확신으로 굳어가게끔 막 신문을 해놓고 그거를 흔들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지금 사실상 유동규의 불출석으로 봉쇄당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재판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검찰 측 증인입니다. 유동규는. 검찰 측 증인인 유동규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랬습니다. 뭐 누구는 이랬습니다. 뭐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제 이런 심증을 막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맞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당신 예전에 와서 진술조서 쓴 거 이거 맞습니까? 뭐 다 이제 맞다고 해요.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 맞는 말이 돼버려요. 일단은 첫 번째 쭈르륵 나온 모든 질문에. 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피고인 쪽의 변호사들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한 그것들이 상호 모순적인 답들이 되게 많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답변한 게 되게 많아서 그거를 빨리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대응하기 전에 딱딱 지적을 해서 아까 주신문 1번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왜?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B 이런 식으로 말한 거는 이 말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게 되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왜 모순적인 말합니까?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걸 다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증인이 정신 차리고 나 그때 이렇게 말한 거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탁탁탁탁 쳐줘야지 얘가 아까 말한 거는 일부러 유죄 만들려고 거짓말한 겁니다라는 게 딱 재판부에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 두 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 주신문 사항을 딱 해놓고는 반대신문 하려고 그러니까 딱 유동규가 멈춰 나 못 나가 나 교통사고 당했어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벌고 아니, 처음에는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지금 굉장히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가지고 못 나오다가 이제 문제의 교통사고가 터진 다음에 교통사고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그게 중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경상이고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시점에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추간판 탈출 그러니까 디스크가 발견됐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라는 증언을 당신이 한 것이 모순이라는 걸 B가 딱 쳐줘야 되는데 그 쳐주는 시간을 지금 한 달 이상 끌면서 그동안에 뭘 하느냐면요. 증인신문이 다 작성이 돼서 법원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증인신문 내용을 제가 딱 봐. 내가 이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반대로 뭐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걸 빠져나갈 수 있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자기네끼리 다 계산해가지고 다시 만든다고요. 이게 전부 다 새롭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반대신문 하나만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 벌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워낙 유동규 씨가 그냥 계속 자기 혼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 진행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사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요. 피고인 겸 증인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전가하려는 증인이죠. 근데 이런 정도로까지 편의를 봐주는, 왜냐면 본인의 자백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그 자백 내용대로라면 중범죄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범죄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편의를 봐주는 재판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전 재판 그 김용훈 부원장 재판에서 아마 검사가 마지막 논고 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의인이다. 유동규 씨 보고. 네,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이렇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그 누군가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하는 걸 회의된 진술이라고 보지 않는 것도 정말 희한한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꽁이님이 변호인들은 기자회견 못하나요?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이화영 재판 때 변호사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변호사들이 또 미친 사람인 것처럼 막 언론에 플레이하고 재판 기피 회책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 도저히 나는 이 판사님한테 재판 못 받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화영 씨도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같은 거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제 논란이 많은 게 나중에 분명히 누군가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왜냐면 김영태 변호사님 이제 이런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분이에요. 그럼요. 근데 예. 그 김영태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기피 신청을 하고 결국에 이 재판 도저히 불공정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못하겠다고 하고 사임계를 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기피 신청을 먼저 했거든요. 사임계를 내기 전에.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한테 나가니까 당사자 본인한테 확인을 해요. 이 기피 신청 본인의 의사에 의한 거냐. 그래서 저는 그걸 그 기피 신청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거든요. 이화영 그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을 나는 뭐 원하고 그다음에 네. 기존 변호인하고 잘 되는 그냥 판사님 하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거 원하지만 어찌됐든 기피 신청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피 신청을 피고인 진술에 의해서 취하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기피 신청권은 피고인과 독립해서 피고인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있다. 변호인에게 네. 독립해서 갖는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입니다. 네, 고유권이기도 아니 독립대리권이 아니라 변호인 고유의 권한으로 갖는 고유권이에요. 네, 근데 이 건에 이 피고인이 그러니까 변호인이 왜냐하면 변호인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인은 민사 절차의 소송대리가 아니라 절차의 감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그걸 취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막 몰아갔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기자회견 해봤자 제대로 의도가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들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정말 첩첩산중이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중심을 잡고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동규한테 다 놀아나고 있는 꼴이 돼서 내가 보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면 병상에서 이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고 운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 운영이나 뭐 총선 계획 같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렇죠. 왜냐면 그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 이제 한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당에서 그 총선을 진두지어야 될 당대표가 현재 병석에서 사실상 면회 자체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면회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의료진 입장이어서 네. 가족 외에는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기간 이제 곧 당무에 그러니까 이제 면회 자체가 좀 허용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하루가 굉장히 금쪽 같은 시간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현안들이 많거든요. 이른바 뭐 쌍특검 문제와 관련된 이제 제2호가 있을 경우에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산적한 그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는데 네. 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좀 늦춰질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 저기 쪽 그 민주당 정치 쪽은 제가 직접 얘기를 듣는 건 아니어서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비대위원장을 세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선으로 빠지기도 사실은 지금 적절하지는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국회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가 한다든지 아니면 수석 뭐 저기
위원 이런 분들이 일을 나눠서 할 가능성이 제가 봐서 높을 것 같고요. 네. 현 체제에서 어쨌든 시스템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없는 형태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선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여당도 이번 사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피습을 처음에는 폭력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아마 그거는 초창기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제도 폭력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테러로 규정을 하면서 엄중 처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아니 도대체 맨날 대통령 처벌 얘기만 하냐? 이 상황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고 이런 혐오 정치나 양극단적인 갈등 구조를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따뜻한 혹은 해법 같은 것들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대통령 맨날 엄중 처벌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엄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엄중 처벌하는 게 맞는데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엄중 처벌하고 이게 같이 가야죠. 맨날 그러니까 엄중 처벌만 얘기하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좀 들여다본 다음에 공식화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대응하는 게 맞을 거고요. 현 단계에서 지금 가해자가 분명하고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이 단계에서 무슨 뭐 갈등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거는 현 단계에서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엄중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 파악합시다. 그리고 처벌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대신에 요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막읍시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너무 갈라치기만 하고 싸움만 부추기는 그런 형식의 워딩이었잖아요. 하물며 이번에서도 또 그냥 처벌만 한다 그러면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고 사실 본인이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조장하고 우리 편, 네 편은 딱 명확하게 선거놓는 형식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는 국가 원수로서 사회통합의 상징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영의 대표로서의 그 주장과 그렇죠. 행동, 그거 외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사회통합 아니 내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메시지 내지는 행동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또 이념을 얘기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념 중요하다 그러다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와 삶 그리고 민생이 중요하다 이랬다가 다시 또 이제 이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념이면 필연적으로 그 이념적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그 이념과 생각을 가진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분들까지도 대표해야 되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당선된 뒤에 내가 국민 51%의 대통령이 아니라 100%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보듬고 안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와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 진영만을 대표하면서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그다음에 주장하시게 되면 계속 국민 갈등을 국가 원수가 부추기는 꼴입니다. 구구 유튜버나 할 행동을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 김필상 변호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피습은 쇼다. 이렇게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소리를 지르고 말하니까 내가 피습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에 서서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위에 서 있는 거니까 당신들 쟤네들 조금 봐줍시다. 뭐 이런 메시지로 조금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이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 대표인 거니까요. 지금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에게 이루어진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발언인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 정도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발언한 이후에 뭐 생애 첫 번째 건배도 건배사.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뭐 거죠.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날 오후 일정은 좀 축소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인다거나 이 표현 이상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서 그냥 여당 대표로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보이는 건 정도라고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방이나 뭐 병문안이나 위로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한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아직은 없고요. 그런 뭐,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리고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오셨다가 네. 이게 중환자실에서는 일체 면회가 안 되고 면회가 안 가족 되니까. 면회도 안 됩니다. 네. 그때는. 근데 그래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면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김일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정도의 발언도 안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인성 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고 뭐 전 이 발언 자체는 되게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이 굉장히 좀 부적절했죠.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 주요 당직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이른바 피스본 쇼라고 얘기했던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제지를 하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 지지자가 네. 대전 컨벤션 센터인가 거기에서 쇼죠 뭐 이렇게 말했던 거 그렇죠. 말하는 왜냐하면 거죠? 공식 행사장에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야당 대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따끔하게 지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아무야 넘어가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신호가 좀 왜곡돼서 뭐 읽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정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태도가 보이는 데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 좀 책임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따끔한 목소리를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피습당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할 타임을 놓쳤다. 지금 말하게 되면은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에 있던 의원들도 대표에게 용단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양쪽 다 지금 주춤하고 일단 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의 내분이나 시끌시끌했던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좀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할까? 지금 이런 상태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전화해보게 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까? 뭐 저는 연기된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연기된 거? 이분 봉합됐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정도의 지금 주요 주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기회를 놓친 거라고 봐야 될 건데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이유로 회군할 만한 수준 지금 단계에 있냐? 그러기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미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따라서 나갈 사람들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얼마나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민주당에 남아있지는 못하지 않을까 시기 문제가 아닐까.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한번 탄력받아서 쭉 가려다가 딱 멈춰버리니까 원래 원칙과 상식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촉구하고 막 계속해서 공격적인 형태로 뭔가를 다구치고 질문하고 대표에게 하려고 하다가 일단 멈췄고 또 하나는 이낙연 신당 쪽하고는 또 거리를 뒀어요, 원래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방향으로 뭔가가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게임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탄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애초부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는 그 네 분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낙연 신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간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의견들이 달라서 단지 이제 하나 묶을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반대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정 부분 지금 당장 그분들도 어쨌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원래 본인들이 하던 방향대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는 저는 솔직히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반영될 기저효과들은 다 반영됐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뭐 무소속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하시든 그 이후의 행보에 관해서 지금 그 정치 지형에서 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당을 창당하고 뭔가를 할 때 이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딱 멈추게 되면 한 열흘 정도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동력이 좀 떨어지고 힘들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그 상당히 좀 여론이나 이런 이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춤주춤했어요.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터졌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더 늦출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뭐 다음 달 정도면 사실 뭡니까 그 후보 확정하고 하는 절차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복잡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만두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 이른바 이것들이 일주일 만에 지금 정보로 이송이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즉각 행사가 되면 그때부터 또 여론이 시끌시끌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제의를 요구할 텐데 제의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의를 할 거잖아요. 날짜를 정해 가지고 네. 언제 이 안을 표결에 붙이고 이런 걸 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정해져 있는 기한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는 15일 안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 일정은 며칠 만에 해야 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 이런 얘기고 민주당은 총선 즈음 되는 2월이나 3월에 하자 막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국회법상 원래 1월은 비회기 기간입니다. 1월이 비회기. 예, 비회기. 네. 그러니까 회기가 열리지 않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회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각자 지역구 사정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비회기 기간 동안에 물밑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은 굉장히 바쁘지만 보통 이제 1월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상으로는 비회기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월에 별도로 회기를 열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일정 합의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월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달리 뭐 1월에 진행을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현재 법상으로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2월 상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때 2월에 상정되면 이게 또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서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날지 사실은 여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2월 달에 하게 되면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천에서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반란표가 될 수 있어요?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더구나 무기명 투표라. 네, 더구나 무기명.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그러기 전에 빨리 진행하고 싶은 생각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1월에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건도 있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쌍특검 관련한 이거 일정 합의하거나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일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의사결정 주체인 당대표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서 네. 적어도 뭐 의사결정하는데 당대표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야 될 테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빨라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쯤이면 양쪽 당 전부 다 공천 관련된
정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테니까. 낼 수도 있죠. 특히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국민의힘의 인사가 5선이나 있던 지역구에 검사가 나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천 관련된 잡음이나 싸움이 치열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역 의원인데도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 무기망이니까 잘 됐다. 내가 소신대로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지금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또 네. 현직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부장이 형사 구부장이 들어간다는 예, 거죠. 이제 네.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자기 출마하겠다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김영선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네, 또 수사 정작- 4살 받고 있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 보이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또 저 임시회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게, 실제로 이 지금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쌍특검에 대해서 즉각 거부권, 이거는 사실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지금 헌법적으로 넘고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꺼내든 게, 애초에 행사될 수 없는, 우리 헌법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이 행위 자체가 국회의 권한침해다.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판에 재의결 요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협조해주기 위해서 빨리 별도의 회기를 연다? 그거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행보가 주목이 되는 분입니다. 지금 대전, 대구, 오늘 광주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데, 대전하고 대구는 그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는 또 사실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고, 광주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한동훈 위원장 뭐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광주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대전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나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광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광주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고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음의 고향?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레토릭 중에 하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나의 마음의 고향, 나의 무슨 고향, 내가 여기서 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끌어안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사실 광주분들이 이제까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강하게 그렇게 뭐 무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들으실 것 같고요. 사실 또 특히 이번에 뭐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아이돌급 인기에다가 여성 팬들이 그렇게 많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거의 최하입니다. 최악이에요? 네,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것처럼 나오지? 그러면서 꼭 등장하는 게 이른바 어느 정치인이나 그 현장에 가면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셀카 요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진들을 배치를 해요.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당에서 등장했으니 언론에서 이른바 언론 플랜들리 기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허니문 내지는 컨벤션, 그러니까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으니까 하는 컨벤션 효과라든가, 아니면 허니문 기간에서 이른바 언론이 좀 띄워주기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런 허니문 기간은 왜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의 대표만 또는 대통령만 누려야 되는 건지, 우리 언론들이 좀 반성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된 직후의 행보에서 보면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 판박이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실정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이른바 비대위까지 출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새로운 거 없이 현재의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대부분의 언론이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자극적이고 연애 가십성 기사들로 계속 띄워주기만 하고 있다. 이건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반성해야 되겠네. 우리 언론은 반성할 것도 많고 할 게 진짜 많습니다. 네.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20, 30대 여성분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거나 제일 인기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20, 30대 여성분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못 받는 사람이어서. 유명한. 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은 20, 30대 여성은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었어요. 계속 20, 30대 남성에는 소구하는 그런 정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먹혔으니까 뭐 그걸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구나. 근데 사실은 네. 20, 30대 특히 20대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잖아요. 이제 사회적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을 몸에 함께 갖고 있는 그 세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거는 그 정부가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지금 보수 정부에서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정부의 책임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의 지지도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지금까지 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보수화된 20대 남성들에게서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죠. 그럼 한 비대위원장은 누구로부터 지지를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60, 70대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60, 70대? 네. 아, 그래서 대한노인회 그분이 이렇게 좋아했구나. 그렇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뭐 사진 사진 따기. 막 사진 때리고. 사진 따기. 근데 그때 김은경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네. 그거는 젊은 층의 투표 동료를 얘기했던 그럼요. 거지 네. 노인 비하성 의도가 담기지는 전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명한 네. 비대위원이었던 그분은 너무나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이철규 위원장과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검증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본인이 아는 검사들 쫙 데려다가 뽑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번에 비대위원 선정된 네, 네. 과정을 보시면 비대위원도. 이번에 비대위원 되신 거 보시면 사실 그 전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가지고 가서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어땠는지는 아실 거고요. 이후에 당 비대위가 위원장이 되고 한 첫 번째 인선에서도 인선한 걸 보면은 사실 인선 수준이나 아니면 안목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본인이 한다 그럴까요? 그 인사권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이 여기다 꼭 자리를 주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어쨌든 인사를 이걸 한다는 거는 정보를 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고, 특히 법무부에서 할 때는 정말 공짜 정보를 다 쥐고 있을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그 직전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인사 정보에 관련해서 지금도 사실은 정부와 연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인재영입위원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전략공천 대상들을 픽업하고 그다음에 전략공천 지역들을 사실상 전략 그 파트와 협의를 해서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천엘 인사에서도 그다음에 영입할 인사에서도 사실상 국가자원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비판은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 체감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한번 분석해보세요. 어떤 분은 쓸데없는 손해보험만 잔뜩 든 사람도 있고요. 상해보험 잔뜩 든 사람도 있고요. 뭐 암보험만 잔뜩 든 사람도 있고요. 하나도 안 든 사람도 있고요. 되게 이상해요. 이게 좀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나 보험료는 적당한지 잘 모르는 분들, 필요한 보장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 특히 여기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십시오.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친이들, 우리 영희 친구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 인사이더 프라임 더 깊이 있는 분석하고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누는 은밀한 얘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